인지과학은 뭐 저희 이제 비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아주 개괄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까지 또 심리철학이나 언어 철학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몇 가지 태제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지과학은 1950년대 미국에서 출발한 학제적 탐구입니다. 이 탐구 주제는 마음의 본성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마음의 구조는 뭘까? 이런 거 탐구하는 것인데, 학제적 탐구라는 것은 이 연구에 많은 분과 학문들이 공동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그런 것을 학제적 탐구라고 부르죠. 아마 이 위에도 학제적 탐구, 뭐 일반 시스템 이론이랄지 복잡계 과학 이론이랄지 몇 개의 흐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학제적 탐구 중에 이 인지과학이 가장 성공적이지 않은가, 현재까지는. 그래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보는데, 그 중에 당연히 이 탐구 주제인 두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래로 한 400만 년 동안 모두가 두뇌를 갖고 살았지만 자신의 두뇌에 대해서 아무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사용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이 인지과학이 처음으로 이 두뇌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밝혀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출발점은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든 뭐든 아무튼 작용이든 기능이든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 기능이 핵심적인 소재가 두뇌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을까? 잘 알 수 없었죠. 내 마음 나도 몰라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래 가사에 보면 내 마음은 따뜻하게 생각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은 냉철한 머리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슴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모호한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50년대에 들어와서 인지과학자들은 이 마음의 핵심적인 소재가 두뇌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을 했죠. 물론 고립된 두뇌가 사고를 하진 않죠. 기본적으로는 두뇌, 우리 몸, 환경, 이거는 처음부터 그 상호작용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두뇌가 핵심적 소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관계를 전체를 프로세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 우리가 인지라고 부르는 부분을 단 하나도 빠뜨림없이 두뇌가 프로세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 때문에 두뇌가 마음의 핵심적 소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관한 학제적 탐구,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인지과학이 우리한테 알려져서 그렇게 뭐 아주 낯선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인지과학에 관해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1세대 인지과학하고 2세대 인지과학이 굉장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인지과학을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인공지능일 것 같습니다. 요즘에 AI, 그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인지과학은 인공지능과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죠. 당연히 상관이 있고. 그러나 꼭 좀 구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또 이 강의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은 제2세대 인지과학입니다. 그럼 이 두 차이는 뭘까? 1세대 인지과학과 2세대 인지과학. 여기 그림 하나, 뭐 제가 어제 하나 눈에 띄어서 가져왔는데 다 익숙하게 아시죠? 이 제도라고 지금 알파고를 그림을 그려놓은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1세대 인지과학이 우리 두뇌가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처럼 작동하고, 그래서 1세대 인지과학의 특징은 이제 계산주의라는 말, 기능주의, 인지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1세대 인지과학과 관련된 철학적 입장입니다. 계산주의는 뭐 제목 보면 금방 알아시겠죠. 우리 두뇌가 마치 컴퓨터의 연산작용처럼 계산을 하는 것이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본은 뭐가 이렇게 가장 큰 차이입니까? 현재까지 아무리 진화한 컴퓨터도, 모든 컴퓨터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알고리즘은 확정적 경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키보드에서 키보드 A를 눌렀을 때 화면에 A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B가 나타나도 알고리즘 정해 있으면 B가 나타나거나 그래야 합니다. 그 위에 현상이 생기면 고장이죠. 알고리즘이란 거는, 다시 말해서 화면에 지금 A자가 보이면 누군가가 A라는 키보드를 눌렀을 것이라고 거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알고리즘인데,
지금 현재 1세대 인지과학은 우리 두뇌가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강하게 믿고 지금도 그 1세대 인지과학은 계속되고 있죠. 그 가장 첨단의 성과가 하나 드러난 게 이제 알파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그 바둑의 신기하고는 이세돌을 이길 정도로 그런 정도의 연산 능력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산 능력을 따지면 당연히 이 지금 컴퓨터가 알파고가 더 우세한 것 같지만 알파고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이세돌은 갖고 있죠. 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세돌이 갖고 있는 몸은 저도 갖고 있죠. 여러분도 다 갖고 있죠. 놀랍게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을 아직까지는 이 컴퓨터가 가질 수 없습니다. 또 몸을 여기다 접속을 시켜도 접속시킬 방법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세대 인지과학이 주목하는 것은 이게 1970년대부터 대체로 이제 만들어진 흐름이겠지만 우리 마음이 은유, 환유, 심적 영상, 원형 효과 이런 것들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알고리즘을 거부하는 기제들입니다. 알고리즘이 없다는 말씀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법칙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점머리는 이렇게 법칙적으로, 바둑을 둘 때는 법칙적으로 작동하죠. 그러나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전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의 두뇌와 같은 형태의 AI를 만들 가능성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최근에 이제 AI의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그 강한 인공지능 이런 말을 종종 쓰더군요. 강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은 바로 이런 지금 지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자꾸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운 이론으로는 현재 이론으로서는 강한 인공지능을 만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한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몸에 관해서 알려진 것은 제 지금 짐작에는 우리 궁금해하는 것의 한 3% 정도나 우리가 알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알게 된 몸을 이 컴퓨터에 접속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제가 뭐 애연가 아니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현재 이론으로서는 그건 가능해 보이지 않고 또 하나 제가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사람하고 비슷하게 작동하는 AI를 만들었을 때 공학자들이 해결해야 할 마지막 키는 누구 닮은 AI 만드실 겁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누구를 닮은 머리를 만드실 겁니까? 이걸 결정 못하면 이 모형이 없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 어떤 특정한 사람을 내가 닮게 만들어서 AI를 만들었을 때 그게 우리 인간의 사고라고 인간의 사고를 대변한다라고 답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은 좀 고민해 봐야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물음을 던지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호모 사피엔스라고 해서 동일한 종으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두뇌의 작동 방식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두뇌 방식만 다른 건 아니죠.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누군가 지금 담배 피우고 꽁쳐버리고 가면 DNA 검사하면 이 중에 누구라고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은 종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모든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차이하고 호모 사피엔스에서 동일한 종하고 AI하고 과연 이 갭을 메꾸고 어떤 모형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봅니다.